여러분 정철의 성삼별곡을 볼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뭘 줬어? 얘들아 올해 여러분 작년하고 재작년 2개년은 방학 동안에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작년 기출 보셨어요? 어디까지 봤어? 얘들아 요거 나온 거 이해돼? 얘들아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어. 그래서 여러분 작년 모고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작년 모고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삼별곡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표현법들 그리고 정철은 여러분 계속 매년 계속 출제되는 작가니까 여러분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성삼별곡을 좀 같이 한번 볼게. 자 여기 얘들아 개념 좀 많이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정철이 을축사화로 말미암아 귀양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서 낙향에서 전남 천평 지곡리에서 지낼 때 썼던 작품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관직에 나가기 전에 쓰여진 작품이야. 23살 때 썼어. 그럼 23살이면 여러분이랑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제 20살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 농촌에서 여러분 내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텃밭 199 이렇게 사는 거 얘들아 어때? 괜찮아? 여러분 20살이야. 20살 때 20살 대학 가야지 얘들아. 그냥 가서 얘들아 큰 물에서 놀고 얘들아 도시도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얘들아 농촌을 비하하기보다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얘들아 내가 밖에 나가서 얘들아 도시도 생활하고 이런 게 좋은데 요새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좀 약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 요새 조금 이런 걸 느끼거든. 근데 이제 전원 생활을 좀 약간 꿈꾸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아직 관직에 나가기도 전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거 생각하고 한번 보자. 자 전남 천평에 있는 성산에 풍물 여러분 풍물에다가 네모 표시 한번 하고 자 여러분 물자 들어갔어. 여러분 물은 사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사물 앞에 무슨 단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풍자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럼 이런 풍은 바람이라는 뜻이잖아. 바람은 자연에 들어가니까 자연의 사물이야. 그럼 자연의 사물이 뭐냐면 풍경이지 풍경. 그래서 여러분 얘는 풍경을 다른 말로 풍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성산 지역의 풍경을 사계절에 따라 드러낸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글에 시상 전개 방식 미리 알려줬어. 시상 전개 방식을 지금 어떻게 알려줬냐면 첫 번째 뭐에 따라서 드러낸다고? 사계절에 따라서. 자 그럼 여러분 사계절의 흐름이 들어가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6월 모의고사 봤을 때 작년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들어가 있는 부분 봤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계절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럼 뭘 찾으라는 뜻이기도 할까? 지문에서 사계절이 흘러간다는 거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 계절적 시어를 찾는 거야. 응, 맞아. 얘들아, 요거는 계절적 시어를 찾으라는 거야. 여름을 상징하는 계절적 시어 찾고 가을을 상징하는 계절적 시어를 찾으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 참고해줘야 돼. 자, 그럼 다시 하자. 그래서 서화당 시경정의 주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정 들어가면 얘 뭐라고 해석하라고? 정자,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정자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래요. 그러면 서화당 시경정 주인이 바로 이 글의 시적 대상이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작품에는 손님과 시경정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손님은 정철이고 시경정 주인은 정철의 처외제 방숙. 그러니까 아내의 외갓집 방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이제 사돈어른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사돈어른의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작품은 주인이 김성원이 적막한 산중에 사는 이유를 손님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정철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왜 자연에서 살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적막한 산중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 게 아니었죠. 저번 시에 뭐라고 했어? 쓸쓸하다 적막하다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자연에서 혼자 살고 있다. 여러분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런 말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시작 단계에서 얘들아 뭘 드러내기로 약속했냐면 이 정철이 왜 주인이 여기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드러낼 거래. 근데 여러분 의아함을 드러내려면 어떤 종결 어미를 써야 이러면
의아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의문형을 써야 내가 의아한 걸 제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의문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이거와 관련돼서 성산의 풍물이나 주인의 내적 정신세계가 언급되면서 시상이 전개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시상이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는 내용에는 풍물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내적 정신세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누구의 정신세계라고? 주인이야. 김성원이야. 정철인지 김성원인지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인이야말로 이 고을의 진선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손님이 정철이 경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끝부분 쪽에서는 여러분 뭐가 들어갈 거냐면 진선 이꼴 김성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화자는 경탄한다. 감탄 놀라고 감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16쪽 보시면 여러분 이 글의 갈래가 뭐예요? 그럼 고전 시간의 갈래가 뭐야? 저기요? 여러분 2학년 때 그렇게 배우셔놓고는 여러분 이렇게 쭉 줄글로 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해? 두 글자로 가사지 가사.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가사야 가사. 그대로 가사는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야. 무조건 3단 구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고 있어? 세 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버리고 있네. 여러분 3단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가사의 구성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가사의 구성별로 내용을 다 요약해서 이미 제시를 해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갈래의 특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각각 3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성별로 나눠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원생활의 흥취와 풍류를 드러낸 가사라고 볼 수 있다. 나오지? 좀 가사라고, 그쵸? 자, 한편 산림처사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가사라는 점에서 자, 여러분 여기 처사라고 하는 부분에도 네모 표시할 거야. 여러분 이 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은거하다 라는 뜻이고 사는 여러분 선비사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도 고전시가에서 처사라는 말이나 은일처사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은거하는 선비, 자연에서 사는 선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선비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가사라는 점에서 성산별곡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 작품에서의 주인은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무의의 삶을 정막 산중에서 만끽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붉은 글씨로 들어가 있네. 시험에 나오겠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는 장면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무슨 삶이라고? 무의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 이 무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한자성어로 무의도식이라는 뜻이야. 무의도식을 줄여서 무의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무의도식이라는 건 내가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을 음미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도교적 그다음에 얘들아 다시 할게. 그리고 도교적 이상향에 대해서 언급하며 자, 여러분 여기 도교적 이상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교적 이상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누굴 찾으라는 뜻일까? 네 글자야.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뭐라고 부를까? 무릉도원이라고 해. 무릉도원이라고 해. 그래서 무릉도원을 찾으라는 거야. 자연을 무릉도원 같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도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대부분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유교를 믿죠. 그런데 이제 정철은 여러분 유교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도교랑 불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던 것 같아. 그 작품에 이런 불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특히 여러분 우리 삼인곡이나 송민곡 배웠던 친구들 우리 1, 2학년 때 다 배우셨거든요. 여러분 삼인곡이나 송민곡에서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죽어서 나벌이 되겠다, 아니면 죽어서 구준비가 되겠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회 사상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삼인공이나 숙미인공이나 모두 다 여러분 정철 자신을 누구로 설정해놨어? 선녀로 설정. 여자 맞아. 여자 선녀로 설정했거든. 여러분 선녀도 도교 사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자. 여러분 도교 사상에서는 여러분 저 제일 높은 사람 옥황상제가 여러분 바로 도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옥황상제를 모시는 신하를 뭐라고 불러요? 신선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옥황상제를 모시는 궁녀를 그럼 뭐라고 부를까? 선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 같은 사람들이니까 무릉도원에서 여러분 뭘 먹어야 생명을 더 유지하고 여러분 내가 더 신처럼 살 수 있을까? 복숭아. 그치 복숭아 도자를 쓰지. 그래서 여러분 복숭아를 먹어야 천도복숭아를 먹어야 이들은 여러분 생을 더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선이 타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 학이야 학. 여러분 학이 여러분 신선을 상징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아 이거 무릉도원이나 아니면 신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선 선녀라는 말을 대놓고 써면 되겠지만 우리 한자를 다른 말로 쓰기도 하잖아. 그러면 대부분 요 한자를 쓰죠. 신선 선자를. 그래서 여러분 산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선 선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도교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단어들로 여러분 이게 화자가 지금 신선 같다, 내가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야. 그래서 이 단어들 잘 기억해줘. 그러면 여러분 도교적 이상향 이런 말들 딱 나오는 순간 무릉도원 딱 떠오르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찾기가 더 수월해지겠지. 그치? 자 고인이나 성현의 삶을 쫓고자 한다. 이러면 고인과 성현이 아까 시험 봤을 때 뭐였어요? 수양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고자 한다. 하지만 작품 곳곳에 자연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주인 자신의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서가 뭐야?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랑 답답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연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정서가 누가 느끼는 정서라고? 주인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김성원이 느끼는 정서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제시하겠다는 거야? 정철의 입을 통해서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 말하는 게 아니라 김성원의 말을 정철이 대신 전달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자, 이를 통해 주인이 여러분 이 속세를 완전히 등졌다기보다는 관직으로 나갈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분 자연에 머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김성원이 자연에서 완전 사는 게 아니라 자연에 임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줄에 나왔거든. 여러분 지금 나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을축사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화같이 얘들아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도 얘들아 정철의 아버지도 낙향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김성원도 정치적 혼란기를 피해서 자연에 있는 것 같다. 그 시대에 얘들아 그런 불운이 약간 지금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문맥 안에서 내용들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6쪽으로 한번 가세요. 16쪽 가서 지문을 해석을 해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지나가는 어떤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성산에 머물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손이 누구야? 정철. 그렇지. 여러분 정철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정철. 자, 정철은 여러분 이곳에 머물면서 서당 시경정 여러분 정자의 주인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 주인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니까 김성한테 말을 건네는 부분이 나오는 거네. 그치? 자, 세상살이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어째서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서 적막한 산속에 들어가서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가 좋다라는 건 속세를 부정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관직에 나가야 되고 속세를 왜 좋은데 왜 자연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정철은 이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의아하는 거. 그렇지. 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의아함에서 정철의 얘들아 태도를 우리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자연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가치를 모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송근 이러면 소나무를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죽성할 때 얘들아 죽자가 뭐야? 대나무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잠깐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럼 여러분 어떤가 다시 봤대. 뭘 다시 봤냐면 여러분 이 성사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자연을 다시 한번 본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성산에 나오는 성산별곡에 나오는 이 시경정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남 창평에 가면 이곳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서하당이 있어. 서하당 진짜 조그만 집이야. 근데 이건 집이라기보다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이거든. 딱 앉아서 책 읽으면 끝. 여러분 딱 요 정도 사이즈야. 엄청 작아. 이 안에 방이. 그리고 그 앞에는 연못이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도 이런 집 하나 있고 이렇게도 여기 집 하나 또 있거든. 얘는 조금 더 크고 얘는 조금 더 크긴 한데 얘들아 엄청 얘들아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단 이런 약간 별당 같은 수준. 요 정도 돼서 얘들아 사람이 딱 앉아서 책 읽고 담소 나눌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집 있고 여기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은 얘들아 계단 올라가면 한 3분. 이런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아주 조그마한 정자 시경정이 있어요. 그럼 이 시경정과 성화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뒤로 다 얘들아 산이야. 다 산이야. 이 앞으로는 얘들아 강물이 흘러. 그리고 여기 다 산이야. 그러면 어디 사방 어디를 봐도 다 산, 강 아름다운 곳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정철은 아니 왜 김성원이 여기서 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이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야. 알겠지? 시경정에서 자 보자. 하늘가에 뜬구름이 서석대를 집을 삼아. 여러분 대가 무슨 뜻이라고? 평평한 곳. 그치? 이 평평한 곳을 집을 삼아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이렇게 구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바람에 이렇게 유유자적 흘러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김성원이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과 어떠한가? 이러면 어떻다는 거야? 똑같구나.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김성원이랑 여러분 뜬구름이랑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비유를 해주는 거야. 비유를 하는 거지. 비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0번째 줄 한번 가보자. 여러분 10번째 줄에 얘들아 창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 여러분 이 개자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개가 무슨 개자예요? 신의 개자예요. 계곡할 때의 개자예요. 여러분 신의 개자예요. 그러면 신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져 있으니 직녀가 짠 비단을 그 누가 베어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하늘 위로 올릴게. 그리고 비워내요. 있는 듯 펼치는 듯 호화롭기가 호화롭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물결을 뭐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비단에다 비유하네. 근데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표현이었지? 그러면 요 강을 여러분 비단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비단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쫙 평평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산 중에 책력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 책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모 표시하는데 여러분 요 단어에 별별 표시가 없어. 별별 표시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고3이면 이 정도는 단어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단어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달력이야. 달력. 그럼 여러분 산에 달력이 없어서 사시가 뭐라고? 사계절을 모르니.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까 나이에 나왔었지. 그때 여러분 그걸 무슨 삶이라고 한다고? 무의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의 삶이에요. 무의의 삶. 자, 그 다음에 눈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마다 사계절마다 절로 태어나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선강 같다. 이러면 아까 이 선이 뭐라고? 신선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신선세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김성원이 여기를 좋아하는 거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경정에 올라가서 이 주변 풍경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풍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서사가 돼야 돼? 본사가 돼야 돼? 본사 부분이 풍물 나온다고 했거든? 여기부터 계속 본사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하자. 매창. 여러분 매라는 단어가 있네.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나무 목자가 들어갔으니까 나무 중에 매자가 들어간 게 매화. 그러면 여러분 매화는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에서 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야. 선생님 왜 얘들아 계절에 대해서 물어봐? 우리 계절적 사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어 찾기로 했잖아. 그래서 계절적 시어들 찾아주는 거야. 계절적 시어야. 자, 매화가 창문에 보이고 그 아침 햇볕과 향기의 잠을 깨어나니 산옹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이러면 산옹 이러면 옹자가 뭐라고? 우리 가옹 했었잖아. 가어옹. 이러면 늙은이. 그치? 이러면 늙은이. 산에 사는 늙은이. 그럼 이러면 산에 사는 늙은이가 전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김성원이죠. 우리 김성원이 당숙이니까 나이가 좀 더 많잖아. 그래서 이러면 요게 김성원. 그러면 이러면 김성원이 할 일이 곧 없지도. 이러면 없지도니까 여러분 부정표현이죠. 아니하다 부정표현이죠. 부정표현 2번 들어갔으니까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있다. 그치? 할 일이 뭐냐면 양지 편에 외씨를 뿌리는 거 하나. 그 여러분 씨앗도 뿌리고, 자 김 매는 거 해야 되고, 그럼 잡초도 매고, 이러면 도두건이 얘들아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들을 얘들아 막 대를 세우거나 이렇게 얘들아 농사일도 하고, 비 기운에 손질도 한데 얘들아 빗자루질도 좀 하고. 4번.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진짜 먹고 살려고 농사 지어요? 지금 약간 탑박하고 가꾸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전원 생활이니까 자연에서 여러분 뭐 하면서 지내고 있냐면 여유롭게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유롭고 한가롭게. 자,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청문고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청문고사에 여러분 지금 혹시 밑줄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별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니? 별표 표시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자, 청문고사는 여러분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사할 때 얘들아 이게 고사라는 뜻이거든. 옛날 이야기. 자, 청문고사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왜 씨를 심는다라는 말을 하잖아. 씨앗을 심는다 아니면 여러분 청문고사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때 진나라에 여러분 진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여기 있던 여러분 정말 높았던 재상이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대. 그럼 여러분 이 고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신분 높은 사람이 여러분 자 진나라 망할 때 재상이 농사지었다. 재상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신분 높은 사람이 여러분 농촌에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이때 여러분 이 사람 나이가 거의 70, 80대 됐던 나이였거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의미나 아니면 여러분 관직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이거를 얘들아 빗댈 때 이 고사를 사용을 해. 그래서 여러분 OEC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청문고사. 그러면 이러면 지금 아까 김성원이 늙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늙은이가 농사를 지으니까 꼭 여기 있는 재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농사 해봤자 진짜로 짓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그걸 나타낼 때 쓰는 고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할게. 집신을 급히 신고 대지팡이를 이리저리 짚으니 도화 피인 시내길이 방초주에 이어져 있구나. 자, 이러면 도화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죠. 이러면 아까 도가 뭐라고? 복숭아. 그 지금 얘는 복숭아꽃인데 이러면 복숭아꽃은 여러분 계절이 무조건 언제 해야 돼? 봄. 얘들아 봄. 자, 그러면 이 봄에 얘들아 시내길이 복숭아꽃이 쫙 펼쳐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방초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면 초만 읽어도 돼. 풀. 그치. 방초는 녹양방초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야. 그럼 여러분 녹양은 양류할 때 양자거든? 양류가 뭐였어? 버드나무. 그치? 그럼 여러분 녹양은 버드나무, 방초는 여러분 봄풀이야. 봄풀. 봄에 자라는 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여러분 여기 시경정에 있다가
내려와서 신발을 신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시냇물에 온 거예요. 이 시냇물에 왔더니 여러분 여기 막 여러분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쫙 여러분 이렇게 복숭아꽃 쫙 펼쳐져 있고 거기 밑에 얘들아 뭐가 자라는 거야? 풀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거야. 이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거울 같은 맑은 물 속에 절로 그려진 돌병풍. 자 여러분 이 시냇물이 뭐 같대요? 거울 같대요. 거울 같으니까 여기에다 절벽도 있고 이렇게 바위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물에 어떻게 해 보여? 비쳐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쳐 보이잖아요. 그 비쳐 보이는 게 꼭 거울 같다. 그게 여러분 돌병풍, 병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비유법 계속 쓰면서 이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림자를 벗을 삼고 서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자랑 함께 어디로 가니? 도원이 어디니? 무릉이 여기구나. 그럼 여러분 이 자연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릉도원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나왔던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도교적 이상향이 여기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도교적 이상향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도원이 어디니? 여기구나. 이러면 지 혼자 질문하고 지 혼자 답했어. 그러면 자문자답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매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25번까지는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디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 미안해. 이러면 중략 부분에는 뭐가 들어갈까?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걸 예측해주면 되고 그게 얘들아 이제 작년 6월 모의고사는 요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 26번을 갈게. 자, 산 중에 벗이 없어서 한기를 쌓아두고 자, 여러분 한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걸 보자. 만고 인물 이게 뭐야? 고인이네. 그치? 여러분 아까 고인이나 성현이 얘들아 수양예산과 관련된 애들이라고 했잖아. 자, 만고 인물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인이나 성현을 내가 알려면 뭘 봐야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어? 책을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쌓아놓은 거냐면 책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돼. 한기라는 단어는 얘들아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책에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책만 읽고 있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고인들을 생각을 해보니 와 성현도 많고 이 영웅호걸들도 정말 많았었구나. 옛날 고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늘이 만드실 때 곧 무심하겠느냐마는 여러분 이 말은 무심했겠니? 라는 뜻이거든. 무심했겠니? 라고 선생님 물어보는 의미는 어떻다는 거야? 무심하지 않았지만 이러면 관심 없지 않았겠지만 어찌해서 시운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가. 자 이러면 시운할 때 이러면 시자는 때 시자거든요. 시간이에요. 시간. 운은 운명하다 할 때 운자야. 그러면 여러분 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과 운명 같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부침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일단 별표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부력이 무슨 뜻이야? 부력? 뜨는 거. 그치? 그러면 여러분 침전은 뭐야? 가라앉는 거. 그러면 여러분 왜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거듭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얘들아 배웠던 작품들 보면 인생의 이런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얘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왜 죽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에 다 흥했다가도 이렇게 한순간 다 죽는 거지? 이 사람들의 죽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나 인생은 왜 이렇게 업앤다운 흥망성쇠가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모를 일도 많지만 애달픔이 그지없다. 여러분 그지가 뭐야? 끝이 없다. 끝없이 애달픔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 정서를 고려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무상은 내가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느낄 때 내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무상을 여러분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이 인생무상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떠올릴 때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어떤 여러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무상은 인간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허무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이 흘러갈 때, 여러분 세월 막을 수 없어.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갑자기 한 70살 정도가 돼서 내 인생을 딱 돌아보면 내 인생이 진짜 얘들아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들 막상 돌아보면 인생이 매우 짧다. 되게 허무한 감정들이 느껴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도 인생무상을 느끼죠. 왜냐면 나라가 망하는 건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도 있냐면 여러분 세속적 가치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가치는 여러분이 가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때 모두 다 인생무상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아무것도 없네? 허무해. 이렇게 내가 얘들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얘들아 벼락부자가 딱 됐으면 그때도 얘들아 허무함을 느낀대. 옛날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인생무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인생무상을 느끼는 건 고행과 성현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과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답답함은 사실은 정철이 느끼는 거라고 했어? 아니면 주인이 느끼는 거라고 했어? 주인이 느끼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정철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여러분 서하당에서 책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하자. 기산의 늙은 고불기는 어찌 씻었는가? 여러분 얘는 별별 표시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뜻을 봤더니 여러분 요 나라 임금이 나 대신 왕할래? 라고 하니까 싫다고 해서 귀신 씻어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고사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항상 여러분 고사를 인용할 때는 그게 왜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목적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 속세의 가치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33번 갈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각소리를 핑계를 대어서 여러분 자기가 왕자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래서 그 사람의 지조조회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고부를 여러분 예찬하고 있거든. 그 고부를 예찬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나에서도 나왔어. 고사를 인용하거나 성현들을 쫓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이 이걸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쫓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인심은 제각각이라서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이라서 볼수록 새롭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인지라 한결같지가 않은 거지. 변해. 자, 여러분 세상 일은 구름이라서 험하기도 험하대. 험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 변한다. 자주 변한다. 구름은 얘들아 계속 모습 바뀌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계속 변하는 존재, 가변성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는 거를 아까 나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나에서 얘들아 계속 을축사화에 대한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제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기가 계속 거듭되는 것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여러분 회의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이끌었느냐?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서로 기울이니?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철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김성원이랑 정철이 같이 술잔을 마주 잡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그럼 여러분 술을 마시니까 시름이 풀리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술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내가 흥을 어떻게 해줘? 고조시킬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흥치고조.
두 번째 여러분 여기도 나왔잖아요. 뭘 해줘? 근심을 해소해준다. 그렇지. 근심을 해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서의 근심은 사실은 정철의 근심이라기보다는 아마 김성원이 느끼는 감정을 정철의 입에서 대신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할게. 검은고에 줄을 메어서 풍입송을 타자. 이런 풍입송은 노래 제목이니까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 검은고는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 이 검은고 악기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것도 똑같아요. 흥치고조 시키고 근심 해소해요. 그러면 여러분 악기나 여러분 술은 흠취를 고조하면서도 근심을 해소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정철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기도 연주하고 술도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정철을 내가 정철이지. 여러분 정철이 자기가 김성원도 이해하고 김성원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김성원의 마음을 정철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마지막 할게요. 공중에 뜬 학이 이 고을의 진선인데 달밤에 요 평평한 곳에서 혹시 안 만나봤니? 여러분 이 마을에 유명한 학이 하나 있는데 걔 못 만났니? 그럼 여러분 이 마을의 유명한 애를 정철이 알겠니? 아니면 여러분 김성원이 알겠니? 김성원이 알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41번부터 여러분 42번은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김성원이 얘기하고 있네요. 김성원이 얘들아 정철한테 혹시 학 만나봤니? 그 학이 진짜 신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학이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애라고 하니까 여기 진선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그치? 자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르되가 뭐예요? 말하기를 그대가 그인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정철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철이 얘기한 거 보세요. 정철이 얘기하는 그대가 누구야? 김성원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같대요. 그가 누구예요? 앞에 나온 진성 같다. 우리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은 주인을 진성 같다라고 하면서 경탄한다고 했지. 이 부분이 바로 그러면 경탄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김성원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이고 여러분 얘는 여러분 성산별곡은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었고 여러분 정철은 여러분 거의 한 번씩 꼭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기출 지문 아니야. 선생님 다른 지문을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여러분 요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반복해서 또 단어 나왔지 얘들아. 혹은 여러분 또 새롭게 나온 단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요거 뒷부분은 숙제로 여러분 한번 풀어오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어딜 보냐면 여러분 우리 하늘색 책을 꺼낼 거야. 하늘색 책에서 여러분 12쪽 얘들아 저번 첫 번째 책에서 얘들아 12쪽 12쪽 보자. 12쪽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문지문이 있잖아요. 인문지문은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사상, 철학,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서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 막 본질 뭐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애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는 추상적인 걸 글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거를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추상적인 애들을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일상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좀 너무 어려운 지문들은 무조건 뭘 줘 얘들아? 예시 무조건 줘. 그래서 인문 지문들을 보면 거의 80%가 예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왜냐면 그 추론적인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예시를 잘 활용하는가를 물어보는 여러분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과학도
안 보이는 애들도 있지. 양대학 가깝지만 안 보여 얘들아. 그렇지만 이러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거든. 기술 얘들아 뭐 반도체 기술이든 아니면 이러면 어떤 핵 기술들 이러면 지문들 얘들아 작년 재작년 기출들 보면 그런 기술 지문들이 딱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알아보긴 힘들긴 하지만 얘들 당연히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다 뭐냐면 얘네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애들이 많잖아. 구체적인 애들을 여러분 글로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사실 사진 한 장이면 사진 한 장에다가 요건 뭐고 요건 뭐야 얘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다 글로 써주는 거죠. 글로 쓰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얘가 뭐이더라 분자 결합하는 거 그림 하나 그려주면 돼 얘들아. 근데 그걸 얘들아 어떤 모양으로 결합해서 얘들아 몇 도 각도로 이러면 대부분 다 지문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니 이걸 가시화해야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과학 지문들은 여러분 오히려 과학을 얘들아 좀 이제 이과 친구들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의 배경 지식들이 있는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과학 기술 지문을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얘들아 이거를 못해서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해봐야 돼. 여기서 따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걸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좀 그림 좀 그려볼까? 자, 이 지문은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얘들아 시각화를 많이 해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박의 진수란 새로운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진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12쪽으로 12쪽 봐야 12쪽으로 볼게. 자, 이러면 진수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얘들아 제재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건조하다라는 말을 썼어. 이건 드라이라고 하는 뜻이야 얘들아. 뭔가 말린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세로라고 하는 말로 수식해주고 그 뒤에 배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 건조하다라는 말은 뭘로 해석해야 돼 얘들아? 만든다. 그치? 여러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일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새로 만든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걸 말한다.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드라이독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제재, 또 다른 제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죠? 자, 이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이런 빨리 머릿속에 땅 파. 직육면체 땅 팠니? 얘들아 땅 파야 돼. 땅 파고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설치해야 된대요. 여러분 바다 빨리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바다랑 육상을 가로막는 수문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요걸 여러분 옆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까지 여기까지 이거를 옆에다 간단하게 얘들아 측면으로 그려도 되고 위로 보여지는 얘들아 모습 배워도 되니까 간단하게 얘들아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서 한번 그려봐봐. 위로 보든 옆으로 보든 선생님 그린 게 여러분 이런 의미 이런 모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측면도로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 육지에 땅을 이렇게 팠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 바다고 여기 이제 바다를 여기랑 이제 연결하면 얘들아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수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문에는 안에다가 이렇게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할 수 있는 여기 물 넣는 공간이 아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물을 넣으면 무게가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아마 문이 닫히는 구조일 것 같아. 이걸 빼면 아까 뺀다고 했으니까 물을 빼면 가벼우니까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겠지.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을 넣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이건 부력을 활용해서 문을 열고 닫기 위한 방법이다.
수문에 물을 채워서 수중에 가라앉혀서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아버리고.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문이 열려져 있었으면 바닷물이 어떻게 있을 거야? 들어와 있는 상태였지? 근데 여러분 거기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고 동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을 다 퍼내요. 욕조에 물 빼는 것처럼 다 퍼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퍼내고 동 내부가 육상과 같은 형태가 되면, 그럼 여러분 선생님 바닷물 줄게요. 요 상태가 되면 여기서 선체를 조립을 할 거래요. 그게 건조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해주면 돼. 이걸 머릿속으로 얘들아 구현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할게. 그럼 두 번째 문단 가자. 진수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갔어. 시작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문장에 얘들아 바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먼저라는 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시작이라는 말이랑 먼저라고 하는 말을 딱 보자마자 이 글은 과정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과정이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 저번에 과정이 나왔을 때는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지. 과정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생각해줘야 할 거야. 자, 가장 먼저 수문을 닫은 채로 동 내부에 물을 채워요. 자, 여러분 진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진수 과정 첫 번째는 여러분 배를 다 건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뭘 한다면 동 내부로 물을 채운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으면 물을 채운 거야. 자, 물을 채우고 이때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흙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서 선박의 누수나 균형을 확인하는데 이걸 1차 진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1차 진수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럼 여러분 1차 진수는 물을 채우는 작업이야.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네. 근데 이 물 채울 때 얘들아 우리 이 1차 진수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어. 흙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흙수가 물을 채우는 기준인 것 같아. 흙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누수와 그 다음에 균형을, 즉 타자가 있는지를 얘들아 이걸 조사하는 게 1차 진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횟수는 여러분 뒤에 다 설명 나와. 항상 얘들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앞에 거 봐도 모르니까 뒤에 걸 봐. 자, 횟수는 물에 떠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서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에서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을 횟수라고 한다. 이거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렸어? 이해됐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선은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 배가 이런 식으로, 너무 곡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면 있지? 이 면을 지금 저기서 뭐라고 표현해놨어? 수면과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 이게 수분과 구분되는 면이야. 수분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여러분 제일 깊은 곳을 찾을 거야.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가 이게 흙수라는 거야. 이게 흙수라는 거예요. 이 수심까지, 깊은 점까지의 수심.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흙수를, 선박의 흙수를 계산을 하려면 물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서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력은 항상 어디로? 아래로 얘들아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이게 중력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중력에 반해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흙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부력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리해볼게. 그러면 흙수를 알려면 부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이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부력의 크기에 대한 정의 나왔죠? 근데 그 부력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대요? 배수량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여러분 부력의 크기를 하나, 두 가지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물에 떠있는 이 선박은 부력의 크기랑 배수량이 같아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래. 이거는 여러분 배가 들어가면 여러분 물이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 넘치는 거 나만 넘치는 거 아니지? 자, 얘들아 물 넘치잖아, 그치? 얘들아 목욕탕 내가 들어간 만큼 넘치. 발 넣으면 조금 넘치고 얘들아 몸통 다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넘치지 아니야? 나만 그래? 자, 그러면 물 넘치는 만큼의 그 무게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들어간 만큼.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박의 배수량이라고 하는 거, 배수량이 얘들아 부력의 크기잖아, 그치? 얘는 선박 자체의 무게, 화물의 무게, 연료의 무게를 모두 더해준 거랑도 똑같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력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얘들아 몇 번째가 나왔어? 똑같은 말 세 번째 게 또 나온 거야. 모두 다 더해준 거. 자,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의 무게를 곱한 값이 바로 배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배수량을 구하는 공식을 얘기를 해준 거네. 이거 곱하면 여러분 배수량 곱할 수 있다고. 뭔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배수량 즉 부력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1, 2, 3, 4라고 써놓은 문장들이 다 사실은 어떤 말들이야? 다 똑같은 말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차 진수에서 동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홀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 내부로 넣는 물의 양은 여기 있는 이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양을 알기 위해서는 홀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홀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이 미안해. 선박이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의 부피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력을 이해하면 홀수 알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이 부력을 계산하려고 하니 배수량이랑 부력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러면 이 배수량을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얘들아 뭘 알아야 되냐면 물에 잠기는 부피를 알아야 된다. 부피를 계산을 해야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거꾸로의 순서를 쭉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는 뭐가 나올까 얘들아? 부피 계산하는 방법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서 부피를 한번 찾아보자. 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배가 직육면체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이 부분이 얘들 잠겨있는 부분의 이제 부피잖아.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지. 왜냐면 여러분 면적 아래 넓이 구하고 높이만 계산해 곱해주면 되잖아. 이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선박은 대부분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특히 뱃머리인 선수와 얘들아 배 뒷부분인 얘들아 선미 부분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러면 옆으로 봤을 때도 얘들아 사실은 배는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봤을 때도 얘들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러니까 부피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피 계산을 사용할 때 뭘 활용하냐면 심프스 공식을 활용을 한다. 그럼 우리는 심프스 공식에 대해서 얘가 갖고 있는 특성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심프스 공식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사다리꼴로 나누었대요. 미분? 이렇게 나누고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적분하네. 자, 여러분 미분하고 적분을 함으로써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심프슨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 공식은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네. 근사값만 나온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근사값만 구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값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피 계산하고 부력 계산하고 홀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홀수는 무조건 정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리고 그림에서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저 도형 이거의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 이 사다리꼴 A, B, E, D와 그 다음에 B, C, F, E의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된다. 자, 이런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 얘가 유선형으로 된 면적이에요. 여러분 이 면적의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를 생각해야 돼. 배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까? 배가 있으면 반쪽에 가지고 여러분 요 면적 있지? 그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를 반쪽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걸 뒤집어 까놓은 모습이거든?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이 모습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얀색으로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에 이 잘린 부분 요 계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값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구간을 가나다에서 세 개로 구분을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개로 구분하면 여러분 사다리꼴을 요렇게 하나.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하니까 이 부분이 더 들어가네 계산값에. 그치? 여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부분도 하얀색보다는 여러분 이 부분이 면적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자, 여기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 부분은 하얀색보다 더 면적값이 더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얘들아 더 근사값이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정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심플스 공식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네. 얘는 여러분 사다리꼴이 얘들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여러분 어디에 가까워진다? 정확한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많이 나눠서 계산할수록 정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근데 정확한 값은 구할 수는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박이 있으면 얘들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다 쪼갠 다음에 여기 측면의 면적을 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걸 다 계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부피 계산하는 거 알려줬어? 뭐 계산하는 방법 알려준 거야? 면적, 즉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피 계산하는 방법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네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올 걸 예상하면서 지문을 봐줘야 돼? 부피 나오겠다. 이거는 면적만 얘들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 문단. 자, 근데 여러분 얘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 A 부분은 여러분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구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 즉 여러분 면적, 여러분 넓이를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서 부피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러 개 나눴잖아요. 여기 면적 계산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네들의 이런 길이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를 선생님 지금 아주 자세하게 안 나눴지만 여러분 이렇게 길이를 고합하면 그럼 부피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데? 유선형. 아까 얘들아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유선형이기 때문에 수직 단면적이 변화를 하게 되고, 여러분 수직 단면적이 얘는 적고 얘는 면적이 크고, 그치? 면적이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특히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는 변화폭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심프스 공식을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부피를 계산할 때에는 단면적 곡선이 그려지는 그래프를 활용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 대한 모습이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네 번째 문단 A 부분에 관련된 문제였잖아. 그럼 문제에 아마 그래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제 한번 봐볼래?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번 문제에 얘들아 그래프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그래프 이렇게 보면 X축, Y축 나뉘어져 있고 모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들아. 요거 선생님이랑 지문 읽으면서 정리하자. 지문 보자. 자, 먼저 수평축은, 즉 X축은 이 축은 여러분 일정한 길이의 구역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길이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분할된 선박 측면으로서의 위치고, 수직축은 그러니까 여러분 Y축은 여러분 선박의 수직 단면적으로 설정을 했대요. 아,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계산한 단면적이구나. 자, 그러니까 얘가 넓이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이 심프스 공식을 활용해서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의 수직 단면적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점으로 표현을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림에 이렇게 다 일일이 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 그러면 이 점들이 바로 수직 단면적을 계산한 거구나. 그리고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면적 곡선. 그치? 자, 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면 그러면 부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면적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있으니까 이 면적을 곱해주면, 이걸 곱해주면 이런 부피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계산할 때도
심플스 공식을 어떻게 이용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거 직사각형 이러면 뭐 계산해주고 계산하고 여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도 계산해주고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계산해주고 이거 다 더해주면 심플스 공식을 가지고 부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단 갈게. 자 마지막 문단. 자,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피와 물의 단위 부피당의 무게를 곱한 값이므로 여러분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왔었죠. 아까 배수량 설명할 때 부력의 크기 설명할 때 동그라미 4번째 표시했던 개념이야.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당의 무게를 이용해서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홀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네. 이러면 부피를 알아냈고 부피를 통해서 부력 즉 배수량을 알아냈고 그걸 가지고 홀수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1차전 수시에는 이 홀수를 기준으로 동 내부에 물을 채우게 되는데 이때 물 어떻게 채워야 돼요? 홀수보다 더 많이 채워야 된다고 했어.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1차 진수 결과 선박에 이상이 없대요. 이러면 이때 얘들아 검사한 게 뭐였어요? 누수랑 균형을 얘들아 검사를 했죠.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독 내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서 선박을 띄우는데 이게 2차 진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까지 다 되면 여러분 이제 진수 과정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진수 과정 세 번째가 2차 진수. 그럼 여러분 2차 진수는 여러분 뭘 하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다의 수위랑 수면과 그게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바다의 수면과 수위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아까 바다라고 하면 수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위를 얘랑 똑같이 이렇게 채워줘야 된대. 물을 왜 이렇게 채워야 될까? 만약에 얘들아 이 수면보다 얘들아 수위가 낮으면 문을 열면 어떻게 돼? 물이 확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물이 확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돼? 뒤로 가거든? 그럼 여기서 만든 거 부서지네 얘들아? 그럼 안 되네. 반대로 여러분 이 수면보다 수위를 더 많이 채웠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동 내부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샥 쏟아져요. 바다 쪽으로 쏟아지면 얘가 이렇게 나가다가 휘청휘청 되죠. 그러니까 애써만 또 부서지네 얘들아. 위험해지네. 그래서 수면을 일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이건 추론해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후 선박에 떠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물을 빼내서 떠오른 수문의 독입구를 제거하고 여러분 근데 이때 물을 뺀데 이거 어디에 물을 뺀 거야? 문이야. 얘들아 이 문에 있는 물을 빼야 문이 열리잖아. 그치? 이걸 뺀 거야. 여기 빼면 위험해 얘들아. 큰일 나. 바닷물 들어와. 안 돼. 그래서 수문의 문을 빼고 선박을 도배부로 끌어낸다. 이게 2차 진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한편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선박과 수리 점검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드라이독 내부에 선박을 가두고 수문을 막은 뒤에 목 내부의 물을 쫙 다 빼면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내용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의 과정을 1, 2차 거쳐서 겪게 되는데 운용 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더 실려 있어서 처음 진수할 때랑 비교해선 배수량에 차이가 생긴대요. 이러면 왜 배수량에 차이가 생기는지 이러면 아까 생각해봐. 아까 배수량을 계산할 때 선생님 동그라미 1, 2, 3, 4번을 얘기할 때 무게에 대한 얘기 있었지. 동그라미 3번. 그럼 동그라미 3번이 선박의 무게랑 여러분 연료의 무게랑 그 다음에 화물의 무게를 더하면 배수량의 크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얘들아 우리가 선박 수리하고 수리하고 얘들아 얘를 점검해야 되는 애들은 요게 다 채워져 있죠. 근데 처음 진수하는 애들은 얘들아 무게가 어때요? 선박과 뭐만 있을 거예요? 연료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진수할 때랑은 다르게 얘가 좀 더 무거우니까 배수량의 차이가 좀 생기니까 그러면 선박의 홀수도 처음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냐면 이 부력의 크기가 배수량의 크기잖아. 그러면 배수량에 차이가 생긴다는 건 얘도 차이가 생긴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아까 그래프 이전에 얘들아 이 배를 어떻게 진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거를 머릿속으로 여러분 잘 시각화를 해줘야 되는 지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몇 년이야? 몇 년도에 봐도 2000 여러분 21년
10월 모의고사, 고3 10월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얘도 오답률이 조금 높았어요. 이거 끝내버렸네. 제가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면 문제 얘들아 한 문제가 좀 어렵거든. 얘들아 3번, 5번이 좀 어렵긴 했는데 3번, 5번 여러분 차근차근 읽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와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숙제 여러분 첫 번째 책은 여러분 사실 정원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 다 끝냈거든? 거기 있는 지문 다 나왔어. 다 풀어야 돼. 응, 다 풀어올 거고. 다 풀어져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두 번째 노란색 책 줬잖아 얘들아. 노란색 책은 16쪽부터 24쪽까지야. 16쪽부터 24쪽까지.